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특히 이번 리틀 도서관 책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어른을 위한 성장 소설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현명해질 수 있는 노하우를 기대하며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의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미국인 작가가 미국적 삶을 다룬 작품에 주어지는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책의 주인공이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당시 퓰리처상 심사위원들은 올리브를 일러 퉁명스럽고 허점이 많으면서도 매혹적인 인물. 이라고 평했습니다. 책을 번역한 권상민은 올리브를 상냥하거나 공손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성격의 키 큰 수학 선생님.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소설 안에서 하나뿐인 아들 크리스토퍼는 전 엄마의 그 극도로 변덕스러운 기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남편 헨리는 결혼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사는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에도. 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과연 올리브는 어떤 미국 여자일까요? 일상의 빛과 그림자를 다채롭게 연주하다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배경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작은 해안 마을입니다. 올리브가 32년간 수학 선생을 했던 학교가 있고 올리브의 남편 헨리가 친절하게 운영했던 약국이 있고 그들 부부가 간혹 들렀던 웨어하우스 바앤 그릴이 있고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던 던킨 도너츠가 있고 일요일 브런치의 명소 마리나의 카페가 있고 그 외 철물점, 영화관, 음악당, 요양원, 병원 등이 있습니다. 옥잠화가 핀 풀밭도 있고 나리꽃과 해당화를 꺾을 수 있는 가파른 벼랑도 있습니다. 책은 13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소설입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부터 노인들의 다양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대충 읽으려고 덤벼들었더니 그 일상을 독해에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충 읽기로는 줄거리와 인물을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자가 내키는 대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데다가 주민들을 엇갈리도록 불쑥불쑥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장면을 전환하고 교차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만큼 독해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직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용의주도하게 인물과 인생을 창조해냈습니다. 저자의 그 노고에 보답하고자 정독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러자 심심할 혹은 시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등장인물 모두의 일상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한 인터뷰에서 일상적인 매일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존중할 만한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느끼길 바란다. 라고 했다고 하니 저자는 일상의 비리와 가치를 소설 속에 함께 녹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전하는 일상은 너무 리얼해서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상황 맥락을 회피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맞다면 이 책은 어른을 위한 성장소설이 맞았습니다. 어른의 현명함을 얻고 성숙한 노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버티며 힘듦과 직면했습니다. 13편의 단편 중에서 피아노 연주자는 그나마 감당할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에는 웨어하우스, 바인그릴에서 생계를 위해 피아노를 치는 50줄에 접어든 여자 엔지가 등장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술과 음악과 그녀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좋아하는 곡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저로 하여금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라이브 음악이 있는 곳을 검색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을 포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녀를 표현한 문장을 옮겨봅니다. 키터리지 부부가 함께 웨어하우스에 올 때는 대개 이른 시간이었는데 언제나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다. 헨리는 늘 활짝 웃어 보였고 올리브는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키터리지 부부가 돌아갈 때면 헨리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연주했다. 그녀가 늘 헨리의 애창곡을 연주했던 것은 헨리를 볼 때면 늘 따스한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대 공포증을 다스리기 위해 수년 전부터 집에서 보드카를 들이킨 후 웨어하우스를 향해 걸어갔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서 의자에 앉을 무렵이면 연주를 할 자신이 생겼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사람들이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처음 몇 소절이었다. 피아노 선율로 실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책임감 때문에 두려웠다. 쉬지 않고 3시간을 내리 연주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연주를 멈췄을 때 실내에 침묵이 내려앉는 걸 피하기 위해. 그녀가 연주하려고 앉았을 때 사람들이 다시 빙그레 웃는 모습을 대면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남들의 주의를 끄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건 피아노를 치는 일뿐이었다. 작곡의 2소절을 연주하고 나면 그녀는 언제나 행복해졌다. 그녀에게 그것은 음악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일과 같았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피아노 교습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4살 때 교회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 피아노를 쳤다. 이후 그녀는 손이 배가 고플 때마다 교회에 가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녀가 15살 때 시카고에서 온 한 남자가 장학금과 기숙사가 제공되는 음악학교를 권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쟤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라며 거절했다. 그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건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미래도 가로막고 사랑도 가로챘습니다. 어머니의 비양심적인 일상이 딸의 인생을 뒤틀리게 하고 숨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약자인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자 부모의 위력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의 마비된 팔뚝을 꼬집으며 멍을 만드는 그녀의 일상에서 비극, 비애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출간했을 때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년의 풍경을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려냈습니다. 노년의 비루한 일상을 꿰뚫는 저자의 눈은 냉철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한치의 너그러움도 없이 고스란히 들여다보도록 독자를 유도했습니다. 노년의 일상 한가운데로 가차 없이 이끌고 들어가는 저자를 따라가노라면 마음이 쩌릿할 때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결혼 시기의 일은 젊은 사람의 일상도 미화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혼과 육아를 간접 체험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의 갱년기나 은퇴 적응 시기는 대략적으로 자식의 결혼, 이혼, 재혼이나 손주들의 육아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몸은 이미 쇠약해졌는데 정신적으로 소화시켜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니 노인들에게는 버거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헨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이혼 소식이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마트에 가려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땅으로 푹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일상은 누구에게라도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13편의 곳곳에다 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일상의 올리브는 화를 낼 겨를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올리브는 단지 뇌졸중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겪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남편 방문을 자신의 일상에 포함시킬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의 순리란 것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지독한 고독에 사무치는 올리브의 내면을 소설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더러운 진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야기를 털어놓을 헬리가 없으니 오늘 아침 그를 다시 한번 뇌졸중으로 잃은 것 같았다. 올리브의 아들은 아버지가 각각 다른 2자식을 둔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을 하자 올리브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올리브의 나이 72세였습니다. 아들네를 도우러 가기 위해 매일 찾던 요양원의 남편도 정원에 물 주기도 내려놓고 비행기를 처음 탑니다. 아들네 집에서 마음이 불편해지면 올리브는 요양원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은 절정에 이른 올리브의 쓸쓸함에 공감하게 합니다. 올리브는 각기 다른 남자의 자식인 두 아이들에게 자신이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울고 싶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싶었다. 올리브는 일어나 앉아 전화기에 다이얼을 돌렸다. 남편을 바꿔달라고 말한 올리브는 침묵만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아무 소리나 내봐, 헨리.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작은 끙 소리를 들은 것처럼 생각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 헨리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를 생각하며 혼자서 한참 이야기를 했다. 그래, 그럼. 올리브가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고부간의 미묘한 관계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헨리 어머니와 올리브의 관계, 올리브와 며느리의 관계는 영원한 불협화음을 연상시켰습니다. 핏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고부간의 하모니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집착은 언제나 불행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부모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탓할 것을 찾아내서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자식들의 자립과 성장에 마땅한 수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미숙한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올리브 역시 결국 그것을 깨닫는데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올리브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크리스토퍼는 처음엔 명령조의 성질이 못된 여자와 결혼했지만 이번에는 맹하고 착한 여자와 결혼했다. 올리브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다. 아들의 인생이니. 올리브는 손주를 임신한 며느리가 담배를 피고 맥주를 마셔도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명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담배 연기가 올리브 앞에서 흔들릴 때 원치 않는 폭행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또 뱃속에서 호흡기가 발육되고 있을 손주의 위험을 떠올리면 절대 괜찮지 않았지만 상관할 수 없었습니다. 저자가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미국 남녀의 세태는 곧 우리나라의 그것이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야 하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이라는 한 공간에서 자주 부대끼다가 저절로 생겨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보편적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헨리도 약국에서, 아내 올리브도 학교에서 은밀한 사랑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헨리와 올리브는 가정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심리학에서 시키는 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표출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한 사람들의 치료 모임에서 만났다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를 치료한 의사는 정말 대단한 남자예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뉴욕으로 이사해서 저희도 같이 이사 왔어요. 그 말에 올리브는 정신과 의사 때문에 일이 이사 왔단 말이냐.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냐. 라며 놀랍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휘둘리며 사는 아들네 부부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방에 돌아온 올리브는 또 요양원의 남편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합니다. 올리브는 아들이 엄마를 탓하며 내뱉은 모든 불만은 아들의 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말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어쩌면 정신과 의사를 신뢰하는 아들은 합리적이고 자의식 강했던 엄마이자 수학교사였던 올리브를 닮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들이 어릴 때 헨리가 아내가 남편 따라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했을 때 올리브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고집을 부렸으니까요. 저자는 이렇게 종교가 낙후되어가는 그 자리를 과학을 빙자한 심리학이 채우고 있는 미국의 세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제 책 맛보기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헨리가 사랑했던 약국 직원이었던 데니스는 소꿉놀이하는 어린 소녀처럼 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리틀 도서관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이상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 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튼튼해지니까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읽는 이유는 시류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사극이 아닌 드라마를 보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유행과 세태를 읽으면서 현재의 현실을 살아내는데 유익한 정보를 간혹 낚아채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리틀 도서관 책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베스트셀러는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시선은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 시선입니다. 나로부터 너로부터가 아니라 심시선이라는 여자로부터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 소설을 일러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시선은 우리가 흔히 알던 보편적인 20세기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독일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했고 미국, 독일, 프랑스에 살기도 했고 회화와 미술사를 공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던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소설에서 심시선의 장녀 명혜는 20세기 한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심시선의 10주기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공식 선언합니다. 그러니 소설은 20세기의 여자,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자식과 손자 손녀가 하와이에 모여 하와이를 만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와이 여행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하와이를 여행하는 설렘으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살림과 제사의 숭고한 가치가 각인되다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벌써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과 아들을 함께 둔 어머니가 할 소리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심시선 씨, 제사 문화에 강경한 반대 발언을 하고 계신데요. 본인 사후에도 제사를 거부하실 건가요? 그럼요. 제사는 사라져야 할 관습입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입니다. 우리 큰딸에게 나 죽고 절대 제사 지낼 생각일랑 말라고 해놨습니다. 따님에게요.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셋째요? 걔한테 무슨? 나 죽고 나서 모든 대소사는 큰딸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아들은 무시하고 딸에게는 부담을 안기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는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심시선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소설은 심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딸과 아들, 손녀와 손자들의 아픈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딸들은 배우기를 좋아했던 심시선 엄마를 닮아 정보 습득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손녀들은 모두 할머니를 닮아 발목도 무릎도 튼튼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전부 다리가 알타리무 모양이었습니다. 유전적 기질과 육체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그런 이유로 둘째 딸 명은은 결혼 직전에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여자, 심시선의 복잡한 혼혈 자식이란 것이 파혼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인 명은이 혼자 산다고 해서 닥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파혼 이후 명은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고학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명은은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민헨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 요제프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낡아서 반들반들해진 셔츠를 입고 있는 마르고 늙은 요제프가 명준의 이혼이 마치 자기 잘못인 양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독일식 영어로 어떻게든 딸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의 파혼과 이혼 사유에 부모가 포함되어도 자식들의 앞길에 노를 끼치게 되어도 심시선의 기계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성의 비폭력성을 성공적인 결혼 조건에 포함시킨 심시선의 언어폭력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감지됩니다. 남편들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그네들은 렌즈가 하나 빠졌어. 세상을 우리처럼 못 봐요. 대화는 친구들이랑 합니다. 이해도 친구들이랑 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대를 나보다 못한 상대로 취급하는 그녀의 말투는 거슬립니다. 여성들끼리만 의기투합하고 남성을 배척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내가 존중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남성들이 심시선이 했던 말투와 똑같이 마누라들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그네들은 렌즈가 하나 빠졌어. 세상을 우리처럼 못 봐요. 대화는 친구들이랑 합니다. 이해도 친구들이랑 합니다. 라고 말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유야무야되고 말 것입니다. 심시선은 자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된 주변 남성들과의 의사소통에 서툴러 보였습니다. 자신의 다급한 생존과 정체성 찾기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이었는지 덕지덕지 상처로 뒤덮인 관계만 보일 뿐입니다. 심시선과 관련 있는 인간관계를 소설의 내용에서 인용하거나 변용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후 독일 회화 거장 중의 한 사람인 마티아스 마우어는 심시선을 하와이의 세탁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뒤셀도르프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마티아스 집에서 그녀는 온갖 터들의 일을 하는 자벽부였고 조수였고 아주 가끔 제자였고 어떤 날은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영혼의 교류도 의사소통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심시선의 누드화를 그렸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가는 그녀를 향해 마티아스는 유화 나이프를 던졌습니다. 그녀의 팔뚝 바깥쪽 흉터는 그녀의 주검에까지 그대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마티아스로부터 벗어난 그녀는 여러 가지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배움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던지라 의사소통의 여유는 없었던가 봅니다. 작은 갤러리를 유산으로 받은 요제프리의 도움으로 심시선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마티아스는 모든 작품을 사서 파괴하고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 심시선과 요제프의 사랑은 싹텄습니다. 요제프는 그녀를 위해 갤러리에 커피 머신을 들여놨던 사람입니다. 마티아스는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서에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배신을 견딜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과 집과 재산을 그녀 앞으로 남겼습니다. 사실 마티아스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시선의 행복, 시선의 예술, 시선의 사랑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빗나간 자리에 자신과 연인의 파괴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전성기에 자살을 함으로써 끝없이 애도받는 비운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심시선은 재능 있는 화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아시아 마녀가 되어 비난받았습니다. 그녀는 온 유럽의 증오를 받아내야 했으므로 파리에 가서 친구 집에 몸을 숨겼다가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요제프는 심시선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한국 미술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새아이가 한국말을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그들과 동화하지 못하고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요제프를 심시선은 힘써 보듬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터이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요제프의 사랑은 사그라들었고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10년을 넘기자 혼자 독일에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학적인 마티아스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 요제프와의 사이에도 의사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드는 생각은 마티아스와 요제프에게 심시선이 가한 정서적 폭력은 과연 조금도 없었던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단히 마음먹고선 공격성이 없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웠다. 첫 번째 남편도, 두 번째 남편도, 친구들도,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야생에서라면 도태되었을 물은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사랑했다. 그 물음을, 순정함을, 슬픔을, 유약함을. 심시선의 두 번째 남편인 홍낙화는 그녀의 동료였다가 사랑이 되었습니다. 홍낙화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유학 가서 죽은 것 같고
홍낙환 자신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7살의 친엄마와 헤어진 홍경아는 심시선이 재혼으로 얻은 의붓딸이 되었습니다. 편애가 없어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심시선은 여자나 아이와는 의사소통을 원만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홍경아의 고교생 아들 규림과 초등생 딸 혜림은 마땅히 심시선의 손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 하와이에서 지내기로 한 심시선의 10주기 이색적인 제사에 그 세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아의 남편은 심시선이 길렀던 귀한 화분을 위시해 이 집 저 집의 화분 관리를 도맡도록 서울에 남겨두었습니다. 화분 때문에 인간을 소외시키다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꽃집 같은 곳에다 화분 관리를 잠시 맡기고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았지만 그러한 인간 존중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이 주인공 시선과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여성들의 한계이자 저자의 한계로 와닿았습니다. 결국 홍경아의 남편은 집안 살림을 위해 하와이 여행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살림은 이렇듯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살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숭고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살림은 화분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의 생명도 살립니다. 살리니까 살림입니다. 살림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살림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살림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키우거나 가족의 심신을 돌보는 살림을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지위가 하등한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일하는 노동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노동도 존중받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명준의 아내 난정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픈 자식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자식의 생명이 혹은 자식의 돌봄이 인류를 위한 공헌이며 일보다도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판단에서일 겁니다. 심시선은 며느리 난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준이가 너 집에 두는 거면 내가 이야기할게.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누굴 닮았는지. 시어머니 시선은 며느리가 뭐라고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내용인지,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느리의 서재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쟁이라도 된 것처럼 난정의 미래를 가늠했습니다. 난정은 어떻게 테두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쳐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난정더러 뭐든 쓰라며 출판사를 알아봐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어른인 아들과 며느리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폭력의 일종이며 살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도 어떤 살림 전문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은 그러한 자신의 폭력성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심시선의 큰딸 명예의 소리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사실 어릴 땐 전통적인 어머니를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했어요. 어디 놀러가서 깨끗하고 잘 정리된 집을 보면 거기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우리 집 부엌에서는 버섯이 자랄 정도였거든요. 누구 한 사람은 죽는다, 뭘 잘못 먹고 죽는다. 그런 걱정 때문에 만날 큰딸인 제가 쓸고 닦고 해도 식구가 좀 많아야죠. 금방 또 엉망이 되고 엄마는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옛날이라 넘어갔지 요즘 같으면 방치도 학대로 인식되니 신고당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엄마 대신 살림을 도맡아야 했던 큰딸 명예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가 동생들과 집안을 방치하다시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무작스러운 상태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갈아넣는데 진력이 난 상태였다. 집에서 도망쳐 단출하고 깔끔한 제 살림을 꾸리며 자기 자신만 챙기고 싶었다. 시설의 성공은 이렇게 살림을 해준 큰딸에게도 빚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누군가의 살림이 바탕되어야 가능합니다. 큰딸에게 가한 폭력을 시선이 과연 성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명예 역시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심시선의 성격을 가장 많이 물려받은 듯합니다. 명예는 22살의 직업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소꿉놀이 하듯 살다가 애정이 식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 심시선 가족의 몰살 사건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심시선을 제외한 모든 친정 식구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웃이 시선의 형제를 공산주의자 간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인에 의해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전쟁 과정 중에 군인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광기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남한 국군이든 북한인민군이든 어느 누구라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 비이성적인 일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공포가 지배했을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성적, 도덕적,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에 아군과 적군이 뒤바뀌는 미친 전쟁통을 겪은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오로지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전쟁 당시의 상황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도저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람 모두가 나빴고 인간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심시선처럼 하와이로 갈 처지가 못 되는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건은 들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불문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심시선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자기중심적 역사 왜곡이 일어났을지 훤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쟁 와중에 심시선의 가족이 남한 국군에 의해 몰살되었다면 북한인민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족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예는 엄마의 가족이 당한 아픈 역사만 생각했고 군인 남편의 손상된 정체성과 자존감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엄마 심시선과 마찬가지로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였으므로 전쟁 상황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묻어두고 침묵하는 일을, 그들 젊은 부부는 서로 이성적 설득을 원했으니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25 때 총살당한 친정가족과는 무관하게 심시선은 대한민국에서 승승장구하며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뻗어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생전 심시선은 제사문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심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이 하와이에서 심시선의 10주기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시선은 되살아납니다. 그녀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을 충분히 즐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각자 안고 있었던 일상의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녹여갑니다. 그런 치유의 시간은 미래를 열어갈 힘을 내게 합니다.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정성을 다해 추모의 순간을 가지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어 또다시 일상을 살아낼 용기가 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일상에 활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사가 다가오면 일상에 생동감이 생깁니다. 만일 부담감이 다가온다면 그런 제사는 안 지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사는 무심하게 돌아가던 바쁜 일상에 그리운 사람을 맘껏 그리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고요히 대화하는 제사는 일탈이자 기분 좋은 해방이며 신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오랜 옛날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평민들도 각자의 집에서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반 평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앞서 돌아가신 가족들을 향해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자신의 죽음도 떠오를 것이고 죽음을 떠올리다 보면 삶도 덩달아 정돈할 수 있겠지요. 평민이지만 가끔은 선비의 마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제사이면 기꺼이 제사를 환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제사를 거부했던 심시선은 외모나 형식보다 마음이나 내면을 더 우위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 들면서 외형은 항상 내면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일치라는 네 글자를 항상 상기합니다. 외모는 정신과 영혼을 고스란히 담는 틀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수긍하고 형식이 곧 내용이고 내용이 곧 형식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30대의 저자가 70대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을 썼다는 자체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봅니다. 문체에서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저자가 무슨 이즘이나 무슨 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치열한 각오로 심시선처럼 죽는 날까지 글을 쓴다면 승산은 따룬당상일 것도 같습니다. 저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 황진의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늙어가고 잘 죽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잘 늙고 잘 죽는다는 것은 그냥 늙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늙고 자연스럽게 죽기 위해 책을 읽어가면서까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됩니다만 저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틀 도서관 책목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우리 몸 안에서 바디입니다. 저자가 이전에 썼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에다가 의학 분야를 보탠 증보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과학과 의학이 철학으로 전환되다입니다. 저자는 1951년생 빌 프라이슨입니다. 노년에 이른 저자가 인체를 탐구했습니다. 저자 자신의 노년을 위해 몸을 공부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자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의 전문가로부터 수많은 자료들을 얻어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의사 앞에만 서면 너무나 작아지는 독자에게 안성맞춤인 책이었습니다. 몸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저자가 수집한 많은 정보 중에서 전문가들은 잉태의 순간부터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를 결정적 시기로 본다. 와 같은 내용은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태아와 영유아 시기의 짧은 3년이 전 생애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시기를 함부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로서 회한해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마했던 자식의 생명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음에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당시 부모 자신들의 사랑과 자립을 정립해 가는데 워낙 급급했던지라 어리고 어린 생명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합니다. 그동안 교육학을 통해 결정적 시기에 대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이런 사죄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빌 프라이슨의 바디라는 책이 이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철들게 한 이 책은 건강하고 젊은 보통 사람들은 굳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젊음은 건강 따위에는 관심을 아예 끊고 살도록 할 테니까요. 몸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 정도로 몸이 아우성치지 않을 테니까요. 통증, 질병, 노화, 죽음 따위는 그들과 동떨어진 먼 나라의 이야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젊지 않은 저로서는 대충이라도 훑어봐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읽기가 만만한 책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책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늙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자를 철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젊음과 늙음의 경계에 서 있는 저에게 저자는 책의 1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네며 포문을 엽니다. 당신은 죽어 사라지겠지만 당신의 유전자는 존속할 가능성이 있다.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30억 년 동안 당신에게로 이어진 혈통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랍기 그지없다. 당신은 진정으로 경이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다면 지렁이도 마땅히 그렇다. 저자가 말하는 나는 한 가문의 혈통에 갇힌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의 나로 무한 확장된 나입니다. 그렇게 나를 면면이 이어져 오고 이어져갈 거창한 존재로 띄워줍니다. 호연지기에 취하려는 순간 저자는 너가 그러면 지렁이 또한 너랑 같다 라고 하여 풋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오한 안목과 식견은 책의 뒷장으로 갈수록 더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간의 생사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를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시켰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교리는 미생물의 생명을 포함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과학은 미생물의 생명을 당연히 생명으로 여기며 주시하고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과 인과응보 법칙은 적어도 몸의 생태계에서는 지켜질 수가 없는 듯했습니다. 광대한 우주 안에서의 미물이 인간이라면 우리 몸의 세계에서 미물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포함한 그 무수한 미생물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열심히 손소독하면서 나도 모르게 죽였을 숱한 생명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지렁이가 경이로운 존재라면 미생물 또한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인간보다 더 오래 생존하면서 진화해온 더 경이로운 존재라는 걸 책 바디는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들을 나는 무참히 죽이는 일을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나의 생존 도모를 위해. 저자의 논지에 의하면 우리 몸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생사를 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자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꺼려하는 바이러스와 암세포조차도 생존과 진화를 위한 전략하에 명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무수한 미생물의 생사에 나라는 인간 존재의 생사도 달려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은 생명 가진 것들 모두가 저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존 현장,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의 혹은 우리의 가련한 생사에 어느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듯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내 몸 안에서 항시 일어나고 있는 일상성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죽어가는 거대한 항상성이 내 몸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이 우주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도 삶과 죽음은 일어날 것이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람들은 생사를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성은 노약자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항상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 박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성의 관점에서 노약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나머지 우리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죽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죽어가는 순간을 감지하게 되면 두려워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죽음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 덕분으로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산자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산다는 것 못지않게 그 가치가 참으로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호연지기로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책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이 있기 이전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관한 저자의 객관적 서술이 궁금했습니다. 책의 3장 미생물 부분에서는 저절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읽어가면서 밑줄 그은 부분을 두서없이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책 맛보기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책을 직접 정독해야 합니다. 지구는 미생물의 행성이다. 우리는 그들의 처분에 달려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 안팎과 주변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 놀라울 만큼 거의 미생물에 대해 모른다. 그들은 실험실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아주 일부만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렇긴 해도 그것들은 전 세계 인류의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들에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이다. 경이로울 정도로 풍성한 생태계들로 이루어진 드넓고 흔들거리는 세계이다. 세균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사실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미생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놀라울 만치 많은 일을 한다. 세균이 없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덜 풍요로울 것이다. 살균 비누의 문제는 피부에서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좋은 세균도 죽인다는 것이다. 세균은 엄청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돌연변이가 더 자주 일어난다.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훨씬 더 커진다. 번식, 증식 속도가 빠르다.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는 조금 기이하다.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죽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포 바깥에서는 먹지도 호흡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동수단도 없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문손잡이를 쥐거나 악수를 함으로써 아니면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모은다. 대체로 바이러스는 먼지처럼 활기 없는 상태로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활기에 차서 여느 살아있는 존재들처럼 격렬하게 증식한다. 예전에는 모든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오직 세균만을 감염시키고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극도로 적다. 건강한 사람의 허파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 우리의 지구는 바이러스로 우글거리는 행성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최근까지도 거의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의 또 한 가지 능력은 세월을 견디는 것이다. 어릴 때에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50년 넘게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노년의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와의 만남은 감기이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는 너무나 많으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이유다. 한 사람의 콧물에서 비롯된 바이러스가 그 공간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손머리, 상체, 안경, 문, 손잡이, 소파, 견과 그릇 등 모든 곳에 묻어 있을 수 있다. 금속이 천이나 플라스틱보다 미생물에게 적대적이다. 콧물과 지폐를 조심해야 한다. 손잡이에 묻은 바이러스는 4시간 후가 되면 같은 손잡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을 감염시키고 복사기, 커피 자판기 등 거의 모든 공용기기들을 묻는다. 현실에서는 바이러스가 3일까지 활성을 띨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놀라울 만치 다양한 미생물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채기는 8m까지 날아가고 내려앉기까지 10분까지도 걸린다. 비말은 호흡보다 접촉을 통해 감염이 더 잘 된다. 아프고 쑤시는 것은 감염 때문이 아니라 몸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이 염증이다. 발열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몸이 감염에 맞서 싸우느라 나타나는 방어 메커니즘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 내에서 열을 없애지 않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 체온을 1도쯤 올리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200배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열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연변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려면 면역계는 쉴 새가 없다. 면역계는 자신의 마음 상태에도 반응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몹시 지치면 감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면역계가 작동되기 때문이므로 충분히 자야 한다. 책의 맨 마지막 23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가려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도 어쨌든 죽는다. 의미심장한 결론입니다.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난 이후 마침내 얻어낸 결론이니까요. 우리들 모두가 어쨌든 죽는다면 죽기 전에는 대부분 병든 환자로서 반드시 어김없이 의사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또한 병에 걸려 죽을 때면 의사를 반드시 어김없이 만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첨단 의료기기 못지않게 의사의 친절한 태도가 상당하고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전합니다. 원격 진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저자의 견해를 인용해 봅니다. 나는 현대의학이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완벽하지 않으며 폭넓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일 때도 많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의 치료법 중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거나 이전의 치료법보다 좋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이 있다. 분명한 것은 환자가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친절한 의사를 만났을 때 치료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정교한 첨단 의료기기 못지않게 공감이 중요할 수 있다. 노화는 모든 종의 보편적이자 본질적인 현상이다. 몸은 노쇠해지고 그러다가 죽는다. 과정을 늦출 수는 있어도 회피하지는 못한다. 노년의 저자는 고령자에게 행해지는 의료 현실을 다음과 같이 파악합니다. 고령자는 병실의 절반과 모든 의약품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65세 이후에 죽는 미국인의 3분의 1은 생애의 마지막 석 달은 집중치료실에서 보내게 된다. 우리는 수명을 연장하는 일은 꽤 잘해냈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까지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세계 어디에서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의뢰, 과잉 치료가 이루어진다. 고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저자가 현재의 의료 현실을 직면하고서 씁쓸함을 느꼈을 듯합니다. 저자는 고령자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저자 자신이 노후에 어떤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 책에 노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저자의 아들이 현재 병원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고 저자의 절친이 의과 대학교 교수이자 의학센터의 자문의사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저자에게는 과잉 치료가 아닌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몸에 대해 무지한 일반 우리들은 과잉 치료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로서 바람직한 노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 견해가 궁금했지만 그것은 접어야 했습니다. 저자가 건네주는 건강 정보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학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이기에 저자가 책을 썼겠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든지 반격당할 수도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과학 지식은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과학의 역사가 이미 증명해 왔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버젓이 우리의 일상을 누비던 제품이나 약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악행을 드러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과학이 다시 그 악행을 밝혀내 주니까요. 그러니 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종교에 맹종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자가 알려주는 과학적 건강 관련 정보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저자의 논지 전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애장수 맘대로 방식을 채택하여 뽑아봤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 혈액이 희석되어 전화트륨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물 마시기 대회에 나갔던 여성이 사망했으며 축구 연습을 마시고 물을 들이킨 선수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맞춤격 손상은 헤딩을 많이 한 축구 선수들에게 흔하다. 뇌가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반대쪽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심각하거나 반복된다면 퇴행성 뇌장애가 생길 수 있다. 날씨가 어떻든 개의치 말고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운동을 해야 한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의 사망률은 증가한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다. 운동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휴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만든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은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심장에 해롭고 간을 손상시킨다.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는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춘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기 위해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섬유질은 모든 유형의 사망 위험을 줄여준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 체중 때문이다.
적어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한다. 잠은 하룻밤에 7, 내지 9시간 자야 한다.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의 악화 요인이다. 코골이를 줄이는 방법은 살을 빼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금주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심근경색은 복통과 구토로 나타나 오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 남성은 파킨슨병에 더 잘 걸린다.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영양 과다도 영양 결핍 못지않게 위험할 수 있다.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철은 졸음증 증상을 야기하고 흡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험 요소다. 소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먹으면 심근경색 예방에 미미한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대신에 위험한 장출혈을 겪을 위험도 높아진다. 우리는 다양한 약물을 섞어서 투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병세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약물도 있을 수 있다. 인기 있었던 진통제로 인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례도 있었다. 항생제는 수류탄만큼 무차별적이다. 나쁜 미생물뿐만 아니라 좋은 미생물까지 싹 없앤다. 좋은 미생물 중 일부는 영구적으로 손실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고기와 과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상 복용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으로 죽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항생제 위는 조만간 닥칠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다. 내성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인공관절 수술이나 의뢰하는 치료들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다. 사람들이 다시금 장미가시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될 날이 그다지 멀지 않을 수 있다. 기도를 막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은 목숨을 잃게도 하는데 항생제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긴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1945년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이미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미생물이 내성을 띠는 쪽으로 쉽사리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는 노벨상 연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페니실린이 전혀 듣지 않는 질병들도 있다. 그래서 감염병의 사망률은 점점 증가해 왔으며 약 4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있다. 세균은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니다. 내성을 띤 세균들이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페니실린의 큰 장점은 모든 미생물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큰 약점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투여해야 하는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우울제 같은 약을 개발하는 것은 제약 기업에 훨씬 낫다. 아이는 극도의 열기보다 극도의 추위를 더 잘 버틴다. 더운 날에 닫힌 차 안에서 아이들이 금방 사망하는 이유다. 의사가 진찰을 한 뒤 비누와 물로 1분을 꼬박 씻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병원에서 심각한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중에 3분의 1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외모가 손상되고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된다. 유방암 건강검진은 1000명에 1명을 구한다. 그다지 많은 목숨을 구하고 있지 않다. 남성의 전립새망도 마찬가지다. 종양이 발견되더라도 현재 기술로는 그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별할 수 없다. 수술은 까다롭고 후유증은 심하다. 많은 암은 체류 시간이 길고 너무나 느리게 진행된다. 그래서 대개 암보다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다. 암 사망자 중에서 상당 비율은 암 자체가 아니라 치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암은 나이와 관련이 있다. 60세를 넘기 시작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80세는 더 높다. 오염된 환경, 흡연, 과음, 과식, 과체중이 암의 요인이다. 수명은 80세까지는 대개 건강한 생활습관의 산물이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전적으로 유전자에 달려있다. 장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잘 고르는 것이다. 저자는 독자더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자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는 것, 정크푸드 먹는 것, 많은 시간 동안 TV나 폰 앞에서 빛을 쐬는 것 등의 생활 습관이 곧 자살을 꾀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투가 세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감염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저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미국인의 80%가량이 과체중이며 그중 35%는 비만이다. 미국의 의료 수준이 높지만 기대 수명은 칠레보다 낮고 쿠바 바로 위다. 미국인이 세계 대다수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미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말이다. 설탕이 첨가된 식품, 정제된 곡물을 덜 먹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샐러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수명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명이 늘어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2번 죽는다. 정신이 먼저 죽고 이어서 몸이 죽는다.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병이 억제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건강한 식단을 꾸리고
적어도 적당한 운동을 하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금연을 하고 과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유형의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더 낮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약 60%는 줄여준다. 습관은 무의식 속에서 몸이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대결하면 단연 무의식이 승리합니다. 무의식까지 침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자극이 없고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만, 흡연, 음주뿐만 아니라 폰, 게임, TV를 대하는 우리들의 무의식적 습관은 중독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죽을 가능성이 높은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체중 관리, 금주, 금연,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이 건강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들만이 건강에 관여하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건강에 집착하는 건강염려증에서 비롯된 철저하게 바람직한 생활 습관은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쳐 일찍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자는 건강으로 이끄는 가장 신중한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적정량을 먹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용은 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인 듯합니다. 동양 철학 중용을 과학의 항상성으로도 설명 가능할 듯합니다. 중용이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듯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항상성 분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캐넌이라는 생리학자의 삶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넌의 일상에서 항상성을 보았습니다. 캐넌의 실험 욕구와 지식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쉼 없이 연구하고 추론하고 개발하고 논문을 쓰면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쉴 때는 야외에서 스포츠에 열심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을 탐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자 의무대에 자원하여 야전 의사로 복무도 했습니다. 그런 후 자신이 연구해서 얻은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여 몸의 지혜라는 대중서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몸의 탁월한 자기조절, 능력을 개괄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쓴다는 내용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명쾌하게 접근해 보기 위해 방대한 지식을 섭렵한 저자 빌 브라이스는 말합니다. 우리 몸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우주이다. 몸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분명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어나는 일도 아주 많을 것이다. 어쨌거나 진화는 우연한 과정이니까. 책에는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아직 해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로 온통 차고 넘칩니다. 편두통을 비롯한 통증은 왜 생기는지, 알레르기는 왜 존재하는지, 면역계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최적의 운동량은 얼마인지, 지문은 진짜 사람마다 다른지, 과체중이 생존율을 높이는 게 맞는지, 가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몸은 왜 자기 몸을 공격하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해 과학이 겨우 알아챈 부분에 대해 책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진통제 개발에 수십억 달러씩 쏟아부었지만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약물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통증 완화 방법은 거의 없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하면 통증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통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대감이다. 사람들이 플라세보, 약임을 알고 있을 때에조차도 효과가 있다. 모르핀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투여하면 효과가 훨씬 적다. 통증을 예상하면 통증은 실제가 된다. 우울하거나 걱정이 있으면 고통을 더 심하게 지각하게 된다. 반면에 기분 좋은 향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풍경, 즐거운 음악, 좋은 음식, 교감을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은 통증을 줄여준다. 저는 이만큼의 과학적, 의학적 성과에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책 맛보기를 마무리합니다. 복잡 미묘한 몸, 예측, 통제가 불가능한 우리 몸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저자처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삶을 살아볼 만하게 합니다. 저자 역시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러나 삶이란 살아볼 만하지 않았던가. 이상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저 자신을 성찰하고 복잡한 세상을 통찰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자 저는 과학서를 펼치기도 합니다. 오늘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과학서입니다. 과학서가 때로는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과학자의 끊임없는 호기심이 마침내 성취감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목격하면 즐거운 흥분을 덩달아 만끽합니다. 오로지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의 순전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책 맛보기 할 과학서 과학 콘서트에서도 과연 그러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과학서 개정판은 독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과학이 당기는 이유는 확신과 감정이 예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절제와 균형을 일깨워줍니다. 과학이 겸손도 넌지시 건네줍니다. 과학은 인간 동물인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프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과학은 자연과 인류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노출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알려주는 역사는 인간이 기록한 역사보다 울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서를 읽습니다. 설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도 과학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 혁명적 도약을 하기도 하고 자본과 편견에 의해 무자비하게 주도되기도 합니다. 과학을 하는 인간에게 과학은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최악인지 혹은 얼마나 훌륭한 최선인지 직시하도록 합니다. 과학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표방하지만 상대성, 불확실성, 불확정성, 복잡성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종교만큼 신비해졌습니다. 과학이 우연과 종교의 기적을 동시에 통찰하는 것은 흥미진진함을 더합니다. 그래서 과학서를 읽습니다. 이해되는 만큼만 읽더라도. 2001년 처음 과학 콘서트가 출간되었을 당시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음악 연주 방식을 가미한 편집과 책 제목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는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스트셀러 저자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미 정재승을 알고 있었습니다. FM 라디오에서 매주 한 번 예일대 연구원 20대 정재승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 방송의 애청자였으니까요. 당시 정재승은 다방면으로 박식하면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정재승은 과학계의 돌연변이었던 셈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유사한 모양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프랙털에 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규칙적인 질서와 불규칙적인 의외성을 즐긴다. 아주 잘 짜여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새로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음악을 좋아하고 아름답다고 느낀다. 히트하는 대중가요를 떠올려보자. 처음부터 귀에 쏙 들어오는 곡이 있다. 처음 듣지만 귀에 익은 멜로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귀에 익어 뻔한 것만도 아니다. 가끔 새롭고 신선한 부분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잘 짜인 부드러운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새롭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주는 참신함을 즐긴다. 20년 전의 정재승은 바로 편안함과 참신함을 동시에 갖춘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주 라디오를 통해 과학과 일상을 엮은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과학을 명랑하고 명쾌한 목소리에 담아 대중에게 기꺼이 나눠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재승 같은 과학자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통합논술, 공교육교사 연수 강연을 가면 당시 고교 독서평설 2007년 7월호에 게재된 정재승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인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재승 교수는 처음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서 인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우주의 기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간이 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 여기고 연구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물리학과에서 뇌공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이보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역사학과 수학, 정치학과 물리학 등과 같이 이들 학문을 연결하는 분야는 완전히 황무지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통합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실제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답을 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100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껏 의학의 100, 공학의 100을 쏟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학에도 50, 공학에도 50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과 공학을 따로 연구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학문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학 50, 공학 50을 안다는 것은 두 분야를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그만큼 알기에 전문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박지성 선수는 공격만 하지도 않고 수비만 하지도 않아요. 그는 멀티플레이어로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잖아요. 그를 두고 어중간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박지성 선수에게 너는 왜 루니만큼 골을 못 넣느냐, 왜 홍명보만큼 수비를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바로 이처럼 학제간 연구를 위해 이쪽 저쪽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키우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007년 당시 많은 교사들 앞에서 정재승을 거론하며 강연을 자신만만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재승이 과학계의 박지성이 되어 반드시 세계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2009년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 유망주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그가 과학계의 박지성이 되었다는 소식은 접할 수 없었습니다. 생물도시 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 법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스케일이라는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재승이 떠올랐습니다. 과한 기대를 걸었던 것에 대해, 과한 착각에 빠졌던 것에 대해 정재승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실망은 기대했던 사람의 몫일 뿐입니다. TV에서 김재동과 함께 있는 저자를 볼 때면, 또 알쓸신잡에서 유창한 입담을 들을 때면 괜히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낼 과학자가 연구에 매진해야 할 텐데 하고 괜히 아깝기도 했습니다. 정재승이 스케일의 책을 쓴 복잡계 과학의 대부, 제프리 웨스트처럼 연구에 몰두하고 재미나게 집필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탄식은 비교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정재승은 전심전력으로 연구를 하고 자신의 연구 내용을 집필하는 과학자는 안 되려고 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과학 컬럼니스트나 토크쇼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너무나 자주 그의 모습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 그의 행보가 꼭 무가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의 진정성에도 가치를 부여했으면 할 뿐입니다. 물리학자 김상욱의 책 떨림과 울림에는 현대문명의 모습을 결정한 수식,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스웰은 두 대학이 합병되는 바람에 교수직 하나를 두고 경합을 벌여야 했답니다. 그는 정치에 미숙한 탓으로 교수직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인근 다른 대학에 교수 자리가 생겼지만 절친한 친구가 맥스웰을 제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맥스웰은 과학의 역사에 남을 방정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맥스웰이 만든 방정식은 모든 전기 현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에 기반을 둔 문명 속에 살고 있으니 그의 연구가 우리의 일상에 면면이 흐르고 있을 테지요. 정재승에게도 만일 맥스웰 같은 절체절명의 좌절이 있었다면 혹시 연구에 매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절망의 순간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정재승이 대중매체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잡계 과학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정재승이 말했으니까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인간관계망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리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변화가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고 정재승은 말합니다.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과학이라는 사실에 복잡계 과학의 묘미가 있습니다. 21세기 과학과 인문학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관계망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가 장차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복잡계 과학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잡계 과학은 아주 작은 변화에 되돌릴 수 없는 패배와 멈출 수 없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명쾌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도 정치도 아주 작은 변화 조짐에 지나치게 경계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겠지요. 저자는 개정입한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명쾌한 과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이해할 만한 작은 이정표를 제시하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복잡하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면 복잡한 세상도 이해할 만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우리 독자들은 흔히 책의 부제와 서문에 낚여 구매를 결정합니다. 부제와 서문의 역할이 독자의 구매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뇌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를 하는 과학자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 연구한 지 20년이 된다고 하니 그동안 쌓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서문을 완성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답게 속표지에 선심을 먼저 베풀어 독자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물리학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용기 있게 대면해 보아요. 돈키호테 같은 지적인 탐험가처럼요. 라는 정성스런 손글씨와 서명으로 독자를 미리 친절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친절은 비판거리가 있더라도 침묵해주세요 라는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스타 같고 독자는 팬 같습니다. 저자는 대통령 같고 독자는 대중이 된 듯합니다. 복잡한 세상, 명쾌한 과학이라는 부제보다는 복잡한 세상, 미미한 과학이 더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과학자다운 솔직함과 투명함으로 인해 베스트셀러로 도약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요. 저자는 20년 전 초판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과학적 사실들은 수백 년 동안 검증받아온 고정불변의 지식이 아니라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과학 저널에 실린 최근 논문들에 담긴 내용이다. 20년 전 당시에 최근 논문이었다면 현재의 관점에서는 노후화된 과학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초판에서 나열했던 과학적 지식들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일반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는 시시한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자만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들은 저자의 책을 꼭 읽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두 내용은 어떤 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유효한 과학적 지식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2004년 2월 22일자 신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정재승 박사는 말했다. 뇌파를 측정하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프랙탈 패턴이 달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인체의 프랙탈 신호를 찾아 의학에 적용하는 연구가 20여 년이 됐다. 특히 뇌의 신비를 밝히는 데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다음은 2020년에 개정두판 12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27쪽은 2001년 초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뇌가 만들어내는 뇌파는 21세기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미스터리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뇌파가 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익한 신호인지 예측 불가능한 잡음에 불과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미 뇌파를 연구하는 일에서 손을 뗐다. 2020년에 개정 2판을 처음 읽는 독자는 127쪽의 내용을 20년 전의 과학계의 동향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이렇듯 과학서 개정판의 내용은 오래전에 묵은 지식인지 최근 지식인지 자칫 독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재승은 여전히 과거의 베스트셀러였던 과학 콘서트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과학서는 과학 동향이 헷갈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 독자를 배려하는 친절일 것 같습니다. 개정 2판 과학 콘서트는 총 370쪽가량 됩니다. 2001년의 초판이 300쪽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과학발전상이 40쪽가량 보태져 개정 1판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학 이야기가 30쪽가량 보태져 개정 2판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신 과학 동향을 섭렵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진위 여부가 헷갈리는 내용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다른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이론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출간한 초판 과학 콘서트는 대중들을 위한 가치 있는 과학서였습니다. 20년 전의 베스트셀러를 우리나라 과학계의 고전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싶어하는 저자의 의도를 헤아릴 법도 합니다. 과학 콘서트를 주기별로 재발간하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에 버금가는 책으로 여기고 싶은 저자의 욕망이 읽혀지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새 연구와 새 책으로 새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콘서트는 끝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거듭되는 커튼콜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청중들의 의중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2001년 초판에서 언급했던 파레토 법칙과 2011년 1차 개정판에서 논의한 롱테일 법칙은 대조적인 이론인 듯하지만 불을 쌓는 법칙임에는 같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백화점 매출의 80%는
그 백화점 단골 고객 20%가 올린다는 80대 20 법칙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20%의 핵심적 소수에 집중한다면 롱테일 법칙은 80%의 사소한 다수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에 대한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상위 20% 부자들이 80% 이상의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특성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부자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과 더 큰 소득 차를 만들어내게 된다. 파레토의 법칙은 경제적 불평등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인간의 숙명이냥 주장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물리학자들은 파레토의 법칙이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이렌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파레토 법칙의 원인을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사뭇 다른 현상이다. 소수의 80%가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80대 20 법칙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아마존의 핵심 매출은 한두 종의 베스트셀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비인기 도서들에서 나온다. 주목받지 못한 80%의 다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하는 셈이다. 롱테일 법칙은 인터넷과 온라인의 등장으로 가능해진 현상이다. 롱테일 법칙을 확장하면 소수의 지식 전문가보다 다수의 아마추어 지식인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집단지성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단연 위키피디아다. 롱테일 법칙은 다양한 다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과 그 다양성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 80대 20 법칙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롱테일 법칙을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 아마존, 구글, 유튜브 등입니다. 이들 기업이 거머들이는 막강한 부를 떠올리면 파레토 법칙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자연의 법칙으로 인정하는 파레토 법칙에 맞서 과학자들이 정의로운 분배를 인간의 법칙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참으로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아마 저자 자신은 파레토의 법칙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였을 듯합니다. 파레토 법칙에 준하면 20%의 핵심 소수에게 집중한 오프라인 매장이든 80%의 대중 다수에게 주목한 온라인 쇼핑몰이든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하든 간에 적절한 마케팅을 하는 상위 20%의 대기업들이 이 세상 전체 부의 80%를 나눠 가질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21세기에도 나날이 벌어질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가 롱테일 법칙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20%의 상류층과 80%의 대중층으로 양분할 것 같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인간의 법칙으로 두 계층의 먹이사슬 변형 구조를 만든다면 과연 자연이 세상이 용납할지도 궁금합니다. 적응하게 될까요? 저항하게 될까요? 과학은 적응이라고 답하는 듯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된 것을 보면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복잡계 경제학을 지지합니다. 복잡계 경제학은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가 이 세계를 최선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복잡계 경제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제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복잡계 경제학은 경제 현상의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 시장경제 체제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저자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이니 생계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TV나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하고 외부 출강도 바쁘게 띱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판 과학서를 출간하고 소통과 대화법에 대해 컨설팅도 하고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막강한 총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20% 상류층 무사 진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일 듯합니다. 그가 20% 계층에 소속되는 건 나름 당상 같습니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네트워크 과학은 인터넷이 공평하고 민주적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소수의 사이트가 링크를 독점하는 부익부 빈익빈 시스템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많은 네트워크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과학은 끊임없이 불평등하고 불균형의 세상이 자연의 보편 법칙이며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과학자가 저자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저자가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함께 앉아 대중을 향해 친절하게 듣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냉정하게 가늠하고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TV에서 보기도 하지만 저자의 책도 정독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은 공중에 흩어지고 말지만 읽기는 행간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벌도록 해주니까요. 양극화가 심화되어 그 경계가 도저히 넘나들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갈라진다면 20% 계층과 80% 계층이 살아가는 세상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80% 다수가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을까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민주주의는 도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민중이 사라진 자리에 군중만 남아 이리저리 휩쓸릴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과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인간의 법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적어도 80%의 다수가 20%의 소수에 의해 마구잡이로 휘둘리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휘둘리면서 휘둘리는 줄을 모르고 무시당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을 눈치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덜 휘둘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덜 무시당하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저자가 복잡 적응계는 안전하면서도 위험하다라는 제목 아래에서 전개한 내용을 변용 인용하면서 책 맛보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존 홀랜드 교수는 겸손하고 소탈한 성격을 가졌지만 학문적 야심으로는 가장 오만한 과학자라는 평을 듣는다. 그는 생태계, 면역계, 신경계, 배아 발생, 경제활동 등에서 복잡 적응계란 단어로 요약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는 복잡한 패턴을 보이지만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도록 진화한다는 것이다. 뉴욕의 식품 공급이 2주간 끊겨도 압이 교환이 될 것 같은 도시가 경제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덕분이다. 중앙의 통제 없이도 경제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교정하고 재배열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이 적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개인, 가게, 회사, 국가가 변하는 환경에 맞춤으로써 도시가 붕괴되지 않고 일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홀랜드는 생체 내의 가장 복잡한 면역 체계가 새로운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모양과 특성이 제각각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맞서 적절하게 대응해 싸워나가야 하는 항체들이 홀랜드에게는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즉 교정과 재배열하느라 열심인 뉴요커들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뉴욕과 생체 내에서 가장 복잡한 면역계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항공기 테러와 탄저균으로 이 둘을 교란시키려 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우연이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교정하고 재배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는 생명 가진 존재로서 처한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창조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픈 상태가 되면 그 몸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도 재창조입니다.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적응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생명체의 원리를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이들이 이용하게 될까봐 씁쓸합니다. 항상 자신을 새롭게 바꿔가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지 않아야 한결같을 수 있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저의 횡설수설 책맛보기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황진이었습니다.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새로워지니까요.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면 그 새로움의 자기 주도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반영해보고자 저는 책을 읽습니다. 새로워지기 위해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글을 쓰겠죠. 이번 리틀 도서관 생먹방 책 맛보기에서는 600여 편의 글을 쓰면서 새로워진 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번에 낸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는 책을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노동자에서 전업작가로의 변신은 마법 같은 이벤트였다로 정해보았습니다. 저자는 30대 젊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저자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고 연애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인터넷 게시판을 놀이터 삼아 복날은 간다는 아이디로 재미나게 놀다 보니 어느 날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600편 이상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만든 것을 보면 현실이 아닌 그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신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주제의 이야기를 창작했지만 정작 댓글을 달아준 인간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저자로의 변신은 불가능했을 듯합니다. 공장 노동자에서 저자로 변신한 것은 저자의 표현대로 마법 같은 이벤트였습니다. 저자 김동식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온라인 저자 특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라는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의 강의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저자의 자립이 기특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북 구매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게임과 만화를 즐겼고 중학교를 중퇴했지만 30대의 근사한 자립에 성공한 저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자의 자립은 기립 박수감이었습니다. 저자는 하루 종일 벽을 마주보고 앉아 단순 노동을 하면서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낮 동안에 상상해 두었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옮기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창작의 기쁨과 스릴을 알게 된 이후 지루한 고역이었던 낮 동안의 노동 시간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인간이 부품으로 전락해 인간 소외를 야기하는 비인간적 단순 노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같은 노동을 반복하는 그 시간을 인간 고유의 창조력을 잉태하는 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벌써 퇴근 시간이야 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이야기를 구상하는 순간을 얼마나 달콤한 희열 속에 보냈을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랄이 바람이다 라고 했지만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에 저자를 키운 파랄은 댓글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 인터넷 게시판에서 저자의 승부욕과 인정욕은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댓글로 주목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리기를 욕망하면서 열심히 짧은 글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댓글에서 알려주는 맞춤법 지적과 글쓰기 조언을 흔쾌히 받아들여가며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완성했습니다. 댓글 소통이 신나다 보니 창작을 멈출 수도 없고 나태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600편 이상의 글을 줄기차게 쓰다 보니 저자에게 글쓰기 조언을 했던 사람보다 일취월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청출 어람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글쓰기 비법은 이론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위대합니다. 저자에게 지속적으로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은 댓글의 충고와 인정과 격려였습니다. 저자에게는 일상의 현실에서 분주한 인간관계나 소통이 없었기에 인터넷상 글쓰기에다 자신의 성실을 오롯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출간한 이후부터 저자는 현실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강연을 하고 영상을 찍고 출판 관련 인간관계를 도모해야 하는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저자에게 작품을 구상하도록 만들어준 단순 노동의 그 시간들은 사라졌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전업작가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을 저자가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23편의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음집입니다. 각각의 재미난 짧은 이야기들에 저 역시 짧은 의미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저자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저의 재미없는 의미 부여는 전적으로 저의 잘못임을 시인하면서 하나씩 나열해 보기로 합니다. 1. 세상이 멸망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사랑할 수 있고 인류를 위해 숨겨진 나의 초능력을 찾아보아야 한다. 일하는 놈과 노는 놈은 따로 있다. 3.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4. 대기업의 자식이라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귀신이 늙고 죽는 인간보다 낫다. 6. 특별한 추억이 담긴 돈은 예술품이다. 7. 일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이 목숨 걸고 일하라는 말로 변질될 수 있다. 8. 기업은 광고와 홍보가 필요할 때 무료를 제시한다. 9. 기업의 상수는 선인지 악인지 헷갈린다. 10. 독점 기업이 되는 순간부터 비용 상승은 기정사실이다. 11. 기는 악인 위에 나는 악인이 있다. 12. AI의 의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13. 우유부단함과 완벽함은 서로 통한다. 14. 악마보다도 지도자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15. 최면에 걸려들기는 의외로 쉽다. 16. 우정과 돈을 맞바꾸는 세태다. 17. 인간의 나쁜 정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 18. 인간은 칭찬에 약하다. 19. 기부의 이면에는 기부자가 제멋대로 할 무서운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20.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저자가 썼던 글은 초단편입니다. 저자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초단편 장르를 개척하고 마침내 그 분야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초단편을 잘 쓰는 저자는 장편도 잘 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장편에 도전했지만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어렴풋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편을 읽어야 점차 장편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고 장편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독서 지도학을 전공하면서 깨우친 것은 읽어야 읽을 수 있고 써야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야 그 읽은 것들이 배경 지식이 되어 그 다음에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서가 독서를 잘하게 만드는 비법이며 글쓰기의 지름길인 셈입니다. 저자는 초단편이 아닌 글은 잘 쓸 수도 없거니와 잘 읽을 수도 없습니다. 초단편 외의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초단편 외의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자가 읽은 책은 10권이 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초단편의 전문 저자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초단편을 지속적으로 읽었기에 초단편을 재미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저자 책의 주 독자층은 중고생들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저자의 재치 있고 재미난 발상의 짧은 이야기는 일상의 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자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했다고 하니 마법 같은 저자의 삶을 보고 희망을 품는 학생들도 있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자립과 생존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짧고 쉽고 재미난 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길고 어렵고 딱딱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그들의 밥이 되는지도 모른 채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립을 앞두고 있는 중고생들은 장차 부동산 계약서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은행대출 관련 서류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읽을 줄 안다는 것은 글자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이해하는 독해를 의미합니다. 그런 독해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독서 교육 현장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의 저자 김도남의 설명으로 저의 높아심을 조심스럽게 표현해 봅니다. 학생들이 읽는 책은 주로 이야기책이다. 설명이나 설득에 관련된 책은 많지 않다. 학생들은 오직 이야기 담화에만 익숙해 있다. 그래서 과학책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느낀다.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 형식이 아닌 책을 읽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책을 읽는데 필요한 담화 형식은 독서를 통하여 습득되어야 한다. 학생 때 익히지 못한 담화 형식은 어른이 되어도 익힐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철학이나 종교, 과학 등의 책을 권해보면 이들은 권하는 책에 대하여 먼저 어렵다고 거부한다. 어려운 것은 내용이 있지 않다. 형식이 있다. 따라서 독자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그 담화 형식을 익혀야 한다. 학생들이 이야기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이야기책 담화 형식을 익혔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담화 형식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담화 형식의 책을 읽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야기 글 형식에 익숙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들이 혹은 유아원에서 선생님들이 읽어주고 들려준 것이 주로 이야기책이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문자를 깨우친 이후 스스로 잡는 책도 이야기책입니다. 이미 이야기책이 배경 지식으로 자리 잡아서 혼자 읽기에 재미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야기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아닌 다른 구조 형식으로 된 책도 자꾸 읽으면서 배경 지식이 축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나 교사들은 문자를 깨치면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책이 아닌 독서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책 독서 단계에만 영영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저자가 창작한 짧은 이야기도 읽었다면 긴 문학글을 비롯해 과학, 역사 등의 설명글도 함께 읽는 것이 자립과 생존에 유리합니다. 짧은 이야기책만 주로 읽었던 저자의 자립을 기립박수감이라고 한 것은 짧은 글만 읽고도 자립에 성공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앞날에 어렵고 복잡하고 긴 글을 읽은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는 낭패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서민과 약자들을 선동, 회책하는 일을 허다하게 봅니다. 휘둘리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김도남의 견해에 박혜영은 중등학교 독서 문화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거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 소설과 만화에 빠져 있는 것은 더 위험한 구석이 많다.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독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쉬운 독서, 재미있는 독서로 인터넷 소설류를 읽히는 것은 빈대 잡으려 다초가 삼간 다태우는 식의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김도남과 박혜영의 논의를 디지털 시대의 한가운데서 감히 꺼낸 것은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사람과 짧은 이야기를 읽기만 하는 사람, 게임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게임으로 놀기만 하는 사람, 만화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만화만 보는 사람의 삶의 질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짧은 이야기 책을 즐기면서도 다른 다양한 책에도 열려있자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2019년에 독서 격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 토론하는 학회에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독서 격차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계층을 양분화시킨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저층 계급은 문자를 겨우 익히고 쉬운 글을 읽는 정도에 그치고 상층 계급은 문화를 향유하는 독서로까지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독서와 신분이 관련 있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서 격차 해소 교육은 참 요원한 일처럼 여겨져 착잡했습니다. 김동식 저자는 쉬운 글 읽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짧고 쉬운 글이지만 그래도 쓰기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격차 해소에 스스로 기여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책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저 역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20년이 넘는 동안 초중 고교생들과 함께 글 읽기와 글쓰기를 뻔뻔하게 해왔습니다. 통합논술이 한창 유행일 때는 독서 이론을 전공하고 신문사설 읽기 관련 논문을 쓰고 실제 교육 현장의 경험을 이력으로 인정받아 단연간 교사 연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학습 만화는 트로이 목마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던 적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화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순발력 있는 재치와 유머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집에는 학습 만화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했다. 중국 고전과 서양 신화, 세계 역사와 과학상식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줄줄이 꿰놓으라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며 찬탄에 맞지 않았다. 단답형 시험에 강했기에 사람들은 그 아이를 영재라고 불렀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자 더 이상 영재로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그 아이의 문제는 단 한 문 단위 글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는 글을 쓰면 언제나 단답형으로 혹은 번호를 매겨 짤막하게 나열했다. 그것들을 이어서 표현한 글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문장이라 할 수준이 못 되었다. 만화로 익힌 자신의 많은 배경 지식들을 통합해서 글쓰기로 표현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만화의 구조에만 익숙한 아이에게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배경 지식은 텍스트의 내용뿐 아니라 텍스트의 구조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그 아이는 줄글 구조 형식의 책을 항상 거부한 탓으로 줄글을 읽은 경험이 없다. 그러니 하나의 텍스트 구조에만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화도 보지만 긴 줄글도 함께 읽어야 한다. 만화를 통해 일단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나서 긴 줄글에 대한 독서로 넘어가 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뇌는 만화 형식이 아닌 모든 독서를 거부하도록 만들어버린다. 만화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만화가 아닌 다른 책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글쓰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만화는 아이들의 문화다. 굳이 어른들이 애써 권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읽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공부와 독서를 모두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학습 만화를 권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에게 트로이 목마인 것이다. 트로이 목마란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실행하면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을 끝낸 작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 밖에 두었는데 그 속에 무장한 군사가 있었다. 트로이는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 믿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목마 안에서 나온 그리스 군사에 의해 트로이는 몰락하고 만다. 결국 유용한 것처럼 위장한 목마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학습 만화가 바로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책의 추천의 글에서 김동식 소설집의 기획자 김민섭은 김동식 작가의 상상력이 만화와 게임 같은 데서 왔음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섭과 김동식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상류층 언어학자가 거리에서 꽃파는 소녀의 사투리를 교정해 상류사회에 소개하는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이 떠올랐습니다. 저자는 친구도 없고 꿈도 없었기에 딱히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꾸준히 작품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인터넷상에서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기획자 김민섭에게 주목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자가 이제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현실의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담감을 갖지 말고 근사한 자립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저자를 키운 건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댓글 소통보다는 현실의 일상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의 댓글창을 열어 제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일상을 축제처럼, 일상을 예술처럼 살고 싶은 황진이었습니다. 허용에 쩔어 있는 저의 모습을 관조하면서 횡설수설 책맛보기를 이만 마칩니다.